공무원은 성폭행 신고 들어가면 바로 직위 해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채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법을 이용한 게임이었다. 진실보다 프레임이 빠르고 도덕보다 계산이 앞선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누군가는 집을 잃고 누군가는 아이를 잃고 누군가는 목숨까지 내줘야 했다. 이 사건은 내가 지금껏 맡아온 어느 의뢰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나를 무너뜨렸다.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인천 남부 그날따라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눅눅한 색이었다. 나는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다. 익숙한 노크 소리. 문을 열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은 그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가 마침내 낮고 얇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름은 서윤정.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단호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하시는 상대가 있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있긴 한데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제가 확신을 갖고 싶어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노트북에 꽂았다. 영상 속 장소는 한별고등학교. 낮은 화질이지만 복도에 설치된 CCTV는 두 사람의 모습을 또렷하게 담고 있었다. 한 명은 남편 강진우, 40대 초반 연구부장 교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젊은 체육교사 이하나. 둘은 사람의 눈을 피해 복도 끝 모퉁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기 와이프 되게 와이프같이 생긴 것 같아. 우리 남편도 남편같이 생겼는데? 뭔 소리야? 착하고 고마운데 같이 자고 싶진 않다고. 이거 서로 바람 피는 관계 아니야? 학교 내에서? 걸릴까봐 쫄려? 수업 준비 핑계도 한두 번이지. 그럼 강진우 씨 동료 교사랑 바람을 피우지 마셨어야죠? 그녀의 말투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말끝의 억양엔 분명한 경계선 넘기의 쾌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영상을 멈추고 서윤정 씨를 바라보았다. 직접 찍으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같은 학교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몰래 걱정돼서 한두 번 찍어봤다고. 며칠 뒤 그녀는 점심시간 즈음 다시 내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엔 직접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왔다. 그날 민호를 병원에 맡기고 점심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어요. 그냥 별 뜻 없이요. 근데 제가 이상했나 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은 교무실 복도 그녀의 시선에서 촬영되었다. 강진우는 자리에 없었다. 그 대신 복도 끝에서 이하나가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둘 다 선생님이에요. 아, 점심 도시락 챙겨주러 오셨구나. 근데 연구부장님 지금 안 계세요? 그래요? 거기 있을 거라던데. 글쎄요. 전 못 봤는데 그거 주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서윤정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하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거 저도 좀 나눠 먹어도 돼요? 음식 솜씨 좋으시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마지막 2번 반복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남편의 아내에게 내가 지금 너보다 위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모니터를 닫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네, 이상하죠?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게. 나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 지금까지 참으셨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치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는 자폐예요. 중증이요. 말을 못해요. 처음엔 늦된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늦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그 애를 키우면서 저도 남편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새 울고 자해하고 물건 던지고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진우는 한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회사도 몇 번 옮겼고 돈은 늘 모자랐어요. 치료비에 대출에 생활비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 얼굴이 달라졌어요. 거짓말하면 티나는 사람이라 굳이 확인 안 해도 알았어요. 여자가 생겼다는 걸. 처음엔 미쳤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웃는 걸 보니까 그 웃음 하나 때문에라도 참자 싶었어요. 죽을 힘 다해서 참았어요. 아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부서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 그녀 안에는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세계를 다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했다. 왜냐하면 진실은 늘 파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그녀의 침묵을 뚫지는 못했다. 사무실에 앉아있던 나는 그녀가 울지 않는 대신 숨을 참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민호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녀는 말문을 열자마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집에서 나갔어요. 갑자기 신발도 안 신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남편분이 그때 집에 계셨습니까? 네, 제가 잠깐 약을 사러 나간 사이였어요. 민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고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도로까지 나가서 트럭에 치였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갈비뼈가 2개나 부러지고 오른쪽 무릎은 인대가 손상됐대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정말 그날 제가 끝까지 참았던 이유가 무너졌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지만 그건 결심의 자세가 아니라 더는 쓰러질 곳이 없을 때의 고듬이었다. 아이도 잃을 뻔했고 남편은 제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문을 잠그지 않았냐고 화를 내더군요. 나는 그 말에 숨을 삼켰다. 그건 단지 무책임이 아니었다. 그건 완벽한 회피였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사무실에 왔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하나 씨와의 관계,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심지어 학교 내에서의 대화까지. 그걸로 소송 가능한가요? 네, 형사적 책임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민사로는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협력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참고 판례가 정리된 문서였다. 소송도 하시고 이혼도 하시려면 하시고 우린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이젠 그 사람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눈을 들었다. 이번엔 그 안에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소장을 접수한 지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전달되었다. 이하나 측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그녀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없습니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하나는 달랐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도 없이 직접 서윤정 씨를 만나겠다고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강북의 작은 커피숍. 한산한 평일 오후 가장 구석 테이블. 서윤정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무장된 모습. 그리고 10분 늦게 도착한 이하나. 하이힐의 짧은 스커트, 여전히 태연한 얼굴. 첫 마디부터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 얼마 드려요? 나는 순간 착각했나 싶었다. 그녀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꺼냈다.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요. 뭐 이 정도 일로 고소당하는 건 처음은 아니니까요.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면 서로 피곤할 일 없잖아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5천만 원. 보통 위자료 판례보다 2에서 3배 높은 액수였다. 나는 의아해졌다. 왜 이렇게까지 높은 금액을 적었죠?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그쪽 아드님 치료비에도 한참 못 미치죠. 그 돈으로 뭐 하나 해주세요. 어차피 남편분도 내쫓을 거잖아요. 서윤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끝을 꽉 쥐었다. 나는 그녀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숨을 참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당신 정말 나쁘네요. 그녀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다. 선 넘었어요. 이하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 전선이 어딘지 몰랐네요. 그 사람이랑 나눈 건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버리고 방치한 남편, 내가 챙겨준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옆에 앉은 서윤정 씨의 숨소리가 바뀐 걸 들었다. 그건 억눌러 온 감정이 금이 가기 시작한 소리였다. 그 사람,
내 아이가 피투성이로 병원에 실려가던 날에도 자기 잘못 없다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나는 그날 누가 이긴 건지 몰랐다. 단지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서윤정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상태였고 그건 그 어떤 분노보다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하나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진짜 무서운 게 어떤 감정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들어왔다. 이하나가 변호사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리고 요청했다. 저랑 따로 만나주세요. 단둘이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만남을 허락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점심시간을 피해 조용한 오후. 나는 의뢰인과 함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감청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이하나를 마주했다.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줄은 몰랐네요. 이하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다. 이건 소송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이건 정의예요. 서윤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넘은 선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겁니다. 그 순간 이하나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웃었다. 그럼 저도 정의를 사용해야겠네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이밀었다. 종이 한 장. 거기엔 성폭력 사실 확인서 초안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이게 뭐죠? 진우 씨가요. 학교에서 저한테 했던 말, 문 닫고 들어와서 손잡고 벽으로 민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사람 연구부장이었잖아요. 계약 교사인 제가 재계약 못할까봐 얼마나 두려웠는데. 서윤정 씨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이하나는 말을 이었다. 공무원은요. 성폭행 신고 들어가면 바로 직위 해제돼요. 경찰 조사 전에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건 협박 아니에요. 그냥 협상이에요. 당신이 나를 고소하면 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당신 진짜 미친 사람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법 없잖아요. 그날 밤 그녀는 내 사무실에 와서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보았다. 이게 진짜 법이라는 걸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건 법이 아니라 권력의 사용법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 안엔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5천만 원, 전 증거 폐기, 향후 민형사 소송 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 이걸로 괜찮으신 겁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그럼 왜? 내가 가진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 치료비도 소송비도 내 삶도 전부 걸기엔 그 여자의 아기가 너무 날카로워요. 나는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졌다. 하지만 그 패배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절망이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패배. 그래서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서윤정 씨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여전히 병원 근처를 지날 때 그녀를 몇 번 마주쳤다. 그때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걸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몇 달 후 비 오는 오후였다. 그녀가 다시 내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죽었어요. 합의하고 며칠 지나고 나서였어요. 그 여자 남편이 그 서류를 본 거예요. 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말했대요. 그 사람 날 강제로 라고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남편은 그대로 경찰에 연행됐어요. 근데 증거는요? 없죠. 왜냐면 제가 합의하면서 모든 증거를 넘겼잖아요. 모조리 폐기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 했던 카카오톡, 사진, 녹취록 모든 걸 없앤 게 결국 그 사람의 목을 조른 거예요. 그 후의 일은 지옥이었다. 학교는 남편을 곧바로 정직시켰고 언론은 소문을 퍼뜨렸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연구부장 교사, 계약 여교사 대상 권력형 강간 의혹. 서윤정 씨는 매일 욕설을 들었고 아이의 병원조차 출입을 막았다. 그 사람은 나한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내가 그 여자한테 소송을 안 걸었으면 그 애가 나한테 그딴 말 못했을 거라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아이에게도 소리 질렀고 벽에 머리를 박고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등학교 교무실 뒷계단, 교내 옥상 난간에서 떨어진 시신을 청소 아저씨가 처음 발견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히려 묘한 공허함이 떠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이 원하던 결말이었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막지 못했다. 나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자꾸 한 단어가 떠올랐다. 연쇄 손실. 누군가의 외도로 시작된 균열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지점까지 이어졌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의도 아니었다. 그건 단지 서로의 가장 약한 지점을 파고든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윤정 씨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녀는 연락처도 바꾸고 아이와 함께 도시를 떠났다. 이 사건이 나에게 남긴 건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나 승패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도 심지어 이하나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잔혹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뒤틀어 버렸다. 나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본다. 다시는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문득문득 그날 그녀가 내 사무실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진실은 언제나 고요하게 우리 삶을 망가뜨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쯤 됐을까. 서윤정 씨는 다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복수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 여자의 남편에게라도 그 여자가 뭘 했는지 그 사람은 알 권리가 있어요. 적어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선 알아야 하잖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은 알아요.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강서구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 남편의 죽음을 만든 장본인 이하나의 남편.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다. 그 사람이 날 밀쳐냈어요. 죽은 남편 팔아서 여자 망하게 하려고 하냐고. 그리고 저보고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세상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만 믿는 곳이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처자식 냅두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가버린 걸까요? 며칠 뒤 나는 익숙한 번호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내용이 달랐다. 저기요, 저 이상한 서류를 받았어요. 그녀가 말한 건 구상권 청구 소송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본인은 피고 강진우 사망자로부터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절반 2,500만 원을 피고의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에게 청구한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애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네, 저희 애 아직 7살이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한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아이한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한국 법상 상속인이 피고가 되어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대상이 겨우 7살짜리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일 줄은 나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민법의 조항은 냉정했고 절차는 차가웠다. 이건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상식적으로는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법이 지켜야 할 것이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그 법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후는 더 지옥 같았다. 한 통 또 한 통. 소송장이 도착했다.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모욕 및 명예훼손, 가정 내 폭력 유도 행위. 심지어 그녀가 병원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울고 있던 장면도 정신적 압박이라는 명목으로 고소 사유에 포함돼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탐정님, 저 이제 어떡하면 좋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기록을 모으고 증언을 정리해도 세상은 죽은 자의 말보다는 살아있는 자의 기술을 믿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망가졌다. 하지만 무서운 건 그걸 망가뜨린 게 아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합법이라는 이름의 제도, 증거라는 이름의 절차, 그 모든 틈새를 파고든 누군가의 계산, 그리고 그 틈에서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의 삶. 그녀는 그냥 교활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서윤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습관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팀을 나눠서 이하나의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교, 갑작스럽게 퇴사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었다. 그 학교에서 뭐 있었던 거 아냐? 내 동료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당시 교직원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하나. 아, 그 친구 연구부장하고 좀 가까웠죠. 누구요? 박세진 부장. 지금은 승진해서 교감됐어요.
그녀는 몇 개월 전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 하지만 내부에선 소문이 돌고 있었다. 둘이 방과 후에 같이 있는 걸 본 학생도 있었고 그 뒤로 박교감 부부 사이도 심하게 안 좋아졌어요. 나는 무언가가 확실히 있다고 느꼈다. 며칠 후 우리는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박교감의 부인을 찾아갔다. 서울 마포의 한 심리상담소. 그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는 우리의 방문 목적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이번엔 제 남편 다음으로 또 우리는 서윤정 씨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었고 이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몇 년 전 제가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잡고 이혼 결심했을 때 모은 자료예요. 그녀는 상자 안에서 몇 장의 사진과 녹취록 복사본을 꺼냈다. 사진 속엔 이하나와 박교감이 차 안에서 입을 맞추고 있었다. 녹취록엔 난 당신 같은 계약직 교사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요. 교감님은 특별하니까요. 라는 목소리들이 또렷했다. 그 여자 사람 골라서 움직여요.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그리고 항상 똑같이 사라져요. 티 안 나게 뒤탈 없이. 서윤정 씨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똑같은 패턴이네. 그녀는 다시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여자의 과거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이미 없어진 상태지만 패턴은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중학교. 몇 달 전 별다른 설명 없이 돌연 퇴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시 동료였던 교사에게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상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하나요? 그 사람 교감 선생님하고 꽤 가까웠죠. 박세진 교감. 그때는 연구부장이었어요. 그 관계가 소문으로만 떠돌다가 어느 날 이하나가 조용히 사직하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학생 하나가 둘이 같이 있는 걸 본 적도 있고 그 뒤로 교감 부부도 많이 틀어졌어요. 뭔가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그 말 한마디가 서윤정 씨의 눈빛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우리는 박세진 교감의 부인을 찾아갔다. 서울 마포구 작은 심리상담소. 그녀는 조용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 또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녀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눈치를 챈 듯했다. 설마 또 유부남이었나요? 서윤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은 일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한참을 들은 그녀는 말없이 작은 박스를 꺼내더니 우리에게 내밀었다. 이거 제가 몇 년 전 모은 자료예요. 이혼까지 결심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복사된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서 이하나는 박세진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고 다른 한 장에서는 차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녹취록에는 난 당신 같은 계약직 교사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요. 교감님은 특별하니까요. 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또렷이 녹음돼 있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 여자 사람 고를 줄 알아요. 지위 있는 남자, 약점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흔들고 사라져요. 뒤탈 없이, 흔적 없이. 서윤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똑같은 패턴이네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대를 고르고 접근하고 흔들고 결국엔 삶을 무너뜨리는 구조.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모든 게 합법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번엔 끝을 내야겠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흔들 차례입니다. 그날 서윤정 씨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복사된 녹취록 그리고 메모 하나가 있었다. 이걸 보내고 싶어요. 그 여자 남편한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복수 이상의 의미였다. 진실을 되돌리는 시작 그리고 이름 없는 정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이하나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더라. 불륜 들키면 성폭행으로 덮으려고 협박하고 이하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패턴이 똑같아. 박세진 부장 기억나지? 침묵. 그리고 마침내 아래로 떨어지는 시선. 내 남편도 이제 봤나봐. 이하나는 그제야 입술을 깨물었다. 말없이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이번엔 처음으로 작고 불안정하게 보였다. 그날 밤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다. 보냈어요. 메모랑 자료 전부.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이 날 조롱한 만큼 당신도 이 고통을 나눠 가져야 해요. 이건 증오가 아니라 정리해요. 당신이 내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3일 뒤
그녀는 웃으며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그 사람 쫓겨났대요. 이하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들킨 뒤 집에서 내쫓겼고 소송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 며칠 후 뉴스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중학교 비정규 교사, 학생과 학부모 대상 허위 고소 혐의로 조사 중. 그녀는 결국 학교에서도 짐을 쌌다. 그녀가 믿었던 계약직 보호법은 그녀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무의미해졌다. 이하나는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철석같이 자신을 믿었던 부유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학교에서도 해고당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허위 고소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기소가 이뤄졌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이끌었다. 나는 가만히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다. 한때 웃고 있었던 얼굴들 그리고 지금은 모두 흩어진 조각들. 진실은 때때로 너무 늦게 도착한다. 하지만 늦더라도 도착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조금 더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어떤 고통도 시간이 아닌 정의로만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다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나온 상처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를 꾸려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의 병원 예약 시간을 챙겼다. 이제는 이 아이를 보며 웃는 연습부터 다시 해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섰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매우 가늘었지만 어디선가 작은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내가 본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고통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도 앞으로 걷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린 회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써선 안 된다. 그건 아직도 그녀가 날마다 해내야 하는 전쟁이니까.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쪽지를 내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병원 놀이를 하다가 엄마 라는 말을 꺼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말이 1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행복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지금껏 보여준 모든 눈물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소송의 여진, 주변의 시선, 가끔은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정의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단지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날 그녀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정의는 때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창한 영웅이 되기보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등을 받쳐주는 조용한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의 걸음은 아직 느렸고 아이의 눈빛엔 여전히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끝없는 절망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도 그 길을 걸어내는 사람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 언젠가 그 아이도 세상을 향해 스스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멀지 않은 어느 봄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평범한 오후에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